네, 반갑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그 철강을 담당하고 있는 박승봉입니다. 먼저 오늘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IR 협의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철강 시장 관련해서 좀 올해 회고와 더불어서 내년도 전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철강 섹터라고 하면 그동안 저희 투자자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섹터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성장성 측면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그 높은 그 관심을 가져왔던 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그 철강 국내 최대 업체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올해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거의 뭐 2분기 때는 주가가 거의 단기적으로 2배 이상 급등을 했다가, 물론 3분기 때는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YTD로 포스코홀딩스는 주가 수익률이 거의 뭐 60%, 70%에 달할 정도로 연초 대비로는 아직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 올해 여름철에는 거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관심이 컸던 그런 종목으로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물론 나머지 퓨어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만큼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저희가 대표 고로사인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그 코스피 수익률 비슷한 정도로 수익률은 기록을 했고, 중소형 철강 업체들도 생각보다 YTD로 수익률이 좀 꽤 났던 종목들이 은근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그 좋은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도 저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희 섹터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저는 아무래도 이제 철강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철강 산업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뭐 제일 뒤쪽에 가서는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서는 간단하게나마 2차전지 소재 사업도 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긴 할 텐데, 전반적으로는 그 철강 산업 관련된 내년 전망과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중국 철강 시장을 최근 한 13년 정도를 지금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지금도 저희가 한국의 철강 업체를 주로 이제 커버를 하고 있고, 오늘도 한국 철강 업체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의 철강 전방 산업에 대해서는 거의 그 설명하는 시간을 거의 할애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 국내 전방 산업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중국산 철강 제품이 국내로 여전히 상당히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산 수입 가격에 의해서 국내 그 철강 제품 가격이 결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쪽 철강 시장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최근 10몇 년 동안의 중국 철강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2011년도 이후부터 중국 철강 가격이 거의 5년 연속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특히 2015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초대형 철강 회사인 뭐 바오산 이런 업체들까지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할 정도로 중국 철강 회사들 대부분이 대규모로 손실을 기록을 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중국이 이제 자국 내 철강 수급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다 소화가 되지를 못하고 밀어내기 식으로 수출을 상당히 많이 했던 시기가 2015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또 중국산 저가 제품이 전 세계로 또 유입이 되면서 중국만
철강 산업이 어려웠던 게 아니고요. 글로벌 철강 산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가 2015년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제 2016년도부터는 가격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지난 십몇 년 동안의 패턴을 다시 한번 복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중국 철강 시장 흐름이 또 2016년도랑 좀 15년도랑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14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불황이었습니다. 불황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발표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2016년도, 17년도에 철강 수요 개선을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것만 가지고 중국 가격이 16년도, 17년도에 급등을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 1월 달에 중국 정부가 철강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생산 설비의 상당 부분을 셧다운을 시키면서 이제 공급 쪽 조정을 통해서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라고 같이 발표를 하면서, 이게 수요 개선과 구조 조정이 동시다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를 하면서 가격이 17년도 상반기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18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구조조정 강도가 완화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 정책을 거의 2, 3년 동안 되게 열심히 드라이브를 걸면 또 피로도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2018년도 하반기부터는 중국 정부의 철강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가 좀 퇴색이 되면서 생산 캐파가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18년도 하반기부터 물론 큰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로 2020년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근데 2020년도 상반기에 가격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보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소폭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그때 당시 뭐 방역을 워낙 열심히 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제조업체들의 회복 속도가 2020년도 하반기부터 좀 가팔랐기 때문에 철강 수요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2021년도 상반기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급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도 하반기부터 가격이 또 조정을 세게 받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2021년도 상반기에 원자재 가격이 뭐 철강을 포함한 모든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과열에 대한 정책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하면서 철강 관련해서도 뭐 대표적으로 선물 시장들을 공격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이제 그때 이후부터 이제 가격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때마침 이제 중국 부동산 쪽 수요도 2021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도 부동산 쪽 수요가 되게 안 좋았고, 특히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한 노이즈들이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죠. 뭐 헝다그룹이라든지 뭐 백개원 이런 업체들의 이제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거의 발생 이전 수준으로 가격이 다시 이제 복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한 3월까지는 좀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12월 달에 중국이 드디어 3년 만에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도 중국 정부가 그렇게 공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책들을 일부 발표를 하면서
특히 이제 올해 3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전인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격이 올해 1분기 때는 좀 꽤 올랐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인대에서도 특별한 부양책이 없었고, 그리고 올해 2분기 때 중국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또 급락을 하면서 가격이 다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작년 연간 저점이 11월 수준이었는데 그 수준까지 이제 가격이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가격이 살짝 반등을 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 연간 고점인 3월 달과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중국 가격이 올해 연말까지 꾸준히 올랐다가 내년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감안해 보면 국내 철강 업체들 실적도 작년에 재작년 대비 큰 폭으로 감익을 했었고, 올해도 작년 대비 감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 다시 이제 증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저희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일단 저희는 중국 쪽 철강 시장을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순수 철강 업체를 좋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현대제철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려아연과 포스코홀딩스를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 가격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글로벌,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 철강 가격 또한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는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미국 쪽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중국 가격과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올해 중국이 철강 제품 수출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게 뭐 위안화 약세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과 글로벌 가격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 중국 철강 업체들로 하여금 수출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커졌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수출이 많이 확대가 된 결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금은 물론 아직도 중국 가격과의 격차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뭐 나머지 기타 국가들과의 가격 격차가 많이 축소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중국 철강 업체들이 철강 공급을 줄이지를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계속 가동률을 높게 가져갔고요. 특히 이제 그 10월 초에 이제 있었던 국경절 연휴 때까지 상당히 높은 가동률을 가져갔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에 중국 철강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철강 재고 레벨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그게 재고 레벨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급에 의해서 이제 가격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재고 레벨 정도는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10월 달부터 중국이 이제 10월 중순 이후부터 좀 공급을 좀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 중국 전체 그 조광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8% 정도 감소를 했고요. 지금 11월, 12월로 갈수록 그 대기오염 그 개선 이슈 문제로 공급은 더 이제 감소를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철강 수급 자체는 최소한 여름철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조금은 상황은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철강 제품 가격은 보셨는데, 철강 원재료 가격이 3분기 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철강석도 올해 고점이 3월달 톤당 한 130불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130불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제철용 올레탄 같은 경우도 그 중국 내 광산 붕괴 사고로 이 광산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심해지면서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보셨던 그 철강 제품 가격
과 비교해 보면 3분기 때 원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철강사들의 수익성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은 중국 철강사들이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상을 해서 수익성 개선을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중국 대표 철강 회사인 이제 바오산 같은 경우도 뭐 10월달, 11월달까지는 가격 동결을 발표를 했는데 12월에는 드디어 가격 인상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연말까지 중국 가격은 꾸준히 우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 철강 수요가 이제 안 좋았던, 그러니까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올해도 안 좋았던 제일 큰 이유가 이제 중국 그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워낙 안 좋았죠. 그 부동산 지표도 안 좋았고, 그리고 여기 그 중국의 도시화율 지표를 보시면 코로나 때부터 이제 도시화율 지표가 많이 감소를 하락을 합니다. 왜냐면 당연한 거는 코로나 때는 이제 뭐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 근데 이게 도시화율이 저희는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금 이제 회복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그 주택 수요는 올해 말이 아마 되지 않겠느냐. 뭐 저희가 중국 주택 수요가 엄청나게 좋아진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최악은 조금씩 이제 벗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 중국의 그 일선 도시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격이나 거래량이 좀 회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3, 4선 도시들은 여전히 회복세가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1, 2선 도시 중심으로 지표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올해 중국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게 이제 그 착공이 올해 큰 폭으로 감소를 했었죠. 착공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그 준공도 많이 감소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내년에 그 중국 부동산 공급이 하반기 때 큰 폭으로 감소를 할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최근에 또 그 중국이 그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들에 대해서 화이트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100개 원도 포함이 될 거라는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시피 그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한 리스크도 저희는 이제 고점을 점점 지나가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동산 관련된 수요는 시장에서 이렇게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 정부가 올해 이제 공격적으로 그 인프라 부양을 하겠다라는 스탠스고요. 올해 그 GDP 대비 재정 적자율도 원래는 3%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거를 3.8%까지 상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더 의미가 있는 정책이 이제 얼마 전에 중국이 그 특별국채, 그러니까 긴급 추경을 이제 발표를 했었죠. 1조 위안 정도의 특별국채를 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특별국채 발행은 정말로 위급한 사항,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나 아니면은 코로나 때 이럴 때 그 발행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거를 추경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되게 긴박하다라는 거를 이제 중국 정부가 인지를 했고, 그만큼 강력하게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인을 시켜줬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올해 중국 인프라 투자가 거의 한 10%대였는데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4에서 한 6% 정도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상승을 할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중국 철강 수요를 좀 보시면 작년하고 재작년 2년 연속해서 거의 5% 가까이 감소를 했었죠. 이게 공교롭게도 2014년도랑 2015년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때도 2년 연속해서 5% 가까이 감소를 했었고, 16년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감소는 안 했지만 약간 수요가 플랫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중국 수요는 저희가 이제 플랫까지는 아니지만 감소는 하겠지만 한 마이너스 한 1% 정도 소폭 감소할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의 패턴이
14년도랑 16년도 패턴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016년도 다음인 2017년도 같은 경우가 수요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기저효과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많이 좋아졌는데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내년도 수요가 17년도만큼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게 많죠. 뭐 미중 무역 분쟁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그 부동산 그 개발 업체들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보다 좀 더 불리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만큼 내년도 철강 수요가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저희 시장에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철강 수요에 대해서 너무 또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년 수요가 어느 정도는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고 반기로 나눠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산이라든지 인프라 쪽 수요가 개선이 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철강 수요는 상저하고 오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올해 중국 철강 수출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6년도 이후로 거의 8년 만에 올해 중국 철강 수출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연간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9천만 톤 정도 수출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철강 수출이 많이 됐던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환율 이슈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가격과의 격차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올해 중국 철강 생산량도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2021년도, 2022년도부터 이제 생산량이 이제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올해 지금 9월달 누적으로는 플러스 1.5%고 지금 10월 누적으로는 플러스 1.4%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마이너스는 조금 어려울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마이너스까지도 좀 저희가 추정을 했었는데 지금으로는 뭐 한 플러스인데 뭐 소폭 플러스 그러니까 0.5에서 1% 사이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그 넷제로 정책을 발표를 한 이후에 매년 철강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는 워낙 또 중국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이 철강 감산에 대한 이런 그 정부의 의지가 작년보다는 조금 퇴색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다시 저는 또 생산량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탈탄소 관련해서 그 EU의 그 탄소 국경세,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그 CBAM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 CBAM은 여기 내용 보시면은 2021년도에 이제 입법안하고 그다음에 수정안이 같이 이제 그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3월 달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개정안이 확정이 됐고요. 올해 10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는데 다행인 점은 2026년도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에는 이 전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EU에게 계속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202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세금을 수출업체가 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입업자가 이제 배출 관련된 세금을 본격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국내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게는 좀 부담으로 작용은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행인 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에 제시했던 그 수정안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최종 입법안이 좀 달라졌는데 수정안보다는 조금 그 완화가 됐다. 그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그 내재 배출량 관련해서 그 기존 수정안에서는 직접 배출량뿐만 아니라 간접 배출까지도 포함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철강산업은 이제 직접 배출량만 산정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만약에 간접 배출량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의 전력 구조 자체가 아직도 좀 그 탄소 배출이 좀 많은 전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직접 배출량만 산정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는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기 보시면 국내에서 그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철강입니다. 그 업체로도 단일 업체로도 거의 포스코가 제일 많이 배출하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이제 현대제철이 두 번째로, 그 삼성전자와 같은 큰 기업들도 탄소 배출량을 놓고 보면은 이제 철강 업체들보다는 좀 적은 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유럽의 그 탄소 배출권 가격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최근 2년 동안의 방향성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EU의 ETS 가격은 거의 뭐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할 정도로 계속해서 많이 오른 반면에 국내 가격은 ETS 가격은 계속해서 빠졌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K ETS랑 EU ETS 가격 차이가 10배나 가까이 날 정도로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 장기적으로는 뭐 당연히 K ETS도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시밤을 아까 말씀드린 산정을 함에 있어서 각 나라별로 이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 배출권 제도가 있으면 그걸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을 해 주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KETS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키 맞추기를 할 거다라고 저희가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글로벌 철강 업체들이 어쨌든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전기료 비중을 확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CCS와 같이 이제 집진 설비들을 도입을 한다라든지 이런 시도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이 기존에 제일 많이 철강을 생산하고 있는 방식이 이제 고로에서 원천적으로 탄소 배출을 없앨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수소하는 제철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이제 순수 철강 업체인 현대제철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그 PBR 밴드 상에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만 주가가 올해 그렇게 별로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밴드 거의 하단인 0.2배 정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올해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는데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산 수입 가격이 3분기 때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국내 유통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실적이 안 좋았고요. 4분기도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내년도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PBR 0.3배까지만 주가가 가더라도 뭐 업사이드를 50%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저희가 두 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고려아연을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PBR 밴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려아연이 올해 주가가 좀 조정을 좀 꽤 받았습니다. 받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실적이 안 좋았던 제일 큰 이유가 이제 그 메인 그 사업인 아연 재련업에 있어서 아연 가격이 연초 대비 계속해서 빠지면서 이쪽이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연 가격은 이제 이미 최근에 반등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바닥은 이미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은 뭐 올해 대비로는 상당히 좀 그래도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주력 자회사인 캠코에 대한 지분율 확대하는 것도 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제일 저희 섹터에서 핫했던 종목인 이제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뭐 포스코 홀딩스는 여기 그 PBR 밴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주가가 뭐 2분기 때 워낙 많이 올랐었고, 물론 3분기 때 조정을 꽤 받긴 했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저희가 지금 실적 측면에서는 2차전지 관련된 매출이나 이익이 뭐 철강 대비로는 훨씬 더 적죠.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많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본업인 철강이 현재 실적에는 압도적으로 중요한데, 근데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이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더 이상 이제 철강업체, 순수 철강업체로 이제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더 좀 주가 측면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 글로벌 전기차 수요라든지 관련해서 또 이제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최근에 방향성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리튬 가격도 뭐 올해 연초 대비 많이 빠졌고요. 최근까지도 지금 계속 약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주가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사업이 분명히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로는 여전히 저희가 좋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단기 수익률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